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미라클 추석 총 9번의 강의 영상 중에 이제 벌써 8번째입니다.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9번의 영상이 매일 아침 8시에 올라가는데요. 오늘 토요일 8시, 일요일 8시 이렇게 이제 2번 올라가면 되고요. 8번째 영상, 9번째 영상은 바로 제가 쓴 책 슈퍼개미 왕초보 주식 수업 4부에 해당하는 가치 분석, 재무제표 분석 이야기입니다. 가치 분석, 재무제표 분석 중에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오늘 내용이고요. 내일 내용은 5장부터 8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수업 시작합니다. 일단 1장, 가치란 무엇이냐? 가치와 가격이 다른 거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죠? 가격의 결정 이론은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미시경제 이론 파트 중에 초보적이고 가장 쉽지만 가장 중요한 이론인 수요 공급의 이론에 나와 있습니다. 수요 공급의 법칙.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결정된다. 이거는 경제학이 태동한 이후에 망고의 진리. 합리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합리적으로 수요를 하고 합리적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 수요와 공급에 만나는 점에서 균형량과 균형 가격이 결정돼 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이라고 예외가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주식의 가격이 결정되는 지점은 바로 주식 수요, 즉 매수 주문과 주식 공급, 매도 주문이 합쳐지는 그 지역, 즉 HTS상으로 본다면 현재가가 되겠죠. 그 현재가 창에서 보면 매수 주문이 수요, 매도 주문이 공급, 거기가 딱 만나는 점, 현재가가 주식의 가격이죠. 가격은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시장에서. 누구에 의해서 결정돼요? 시장 참여자들, 우리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반면에 가치는 어디서 결정돼요? 가치는 각자의 머릿속에서 결정됩니다. 워렌 버핏의 머리, 피터 린치의 머리, 또는 벤자민 그레이엄의 머리,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가치 투자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결정돼요. 가격은 모든 사람이 주묻는 그 합치된 가격에서 결정되고요. 가치 분석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분석은 어찌 보면 좀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죠. 모두가 다른 값을 계산해낼 수가 있으니까. 가격은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아니,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야? 오늘 SK하이닉스 주가가 얼마야? 전 세계의 모든 사람한테 물어봐도 똑같이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가치가 얼마니라고 물어보면 전 세계의 모든 투자자들이 서로 다른 분석값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는 주관적이고 가격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치와 가격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같은 방향이고 같아져야 한다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와 가격은 가치가 올라가면 1년 동안 2년 동안 가치가 올라갔다면 기업 가치가 올라갔다면 가격도 올라가는 게 정상이고요. 가치가 내려갔다면 가격도 내려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한 방향이야 라고 말하는 건 정답. 그런데 가치와 가격이 늘 같다라고 하면 그건 정답이 아니죠. 늘 같기는커녕 사실 늘 다르죠. 일시적으로 같을 수 있지만 늘 다른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일시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냐? 가치는 매일매일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가격은 매일매일 변하잖아요. 그럼 왜 매일매일 변하냐? 그날의 재료에 의해서 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료 분석 공부할 때 뭐라 그랬죠? 가격에 아직 영향을 미치지 않은 미반영 정보를 계산하자라고 했는데 가치에는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죠.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미반영 정보가 나오면 가격에도 영향 안 미쳤나? 안 미쳤어. 그러면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격과 가치는 같아야 되지만 불일치할 때가 더 많고 그 가장 큰 이유는 정보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업의 가치 평가는 두 가지로 보통 계산될 때가 많습니다. 자산 평가 기준으로 그리고 수익 가치로 이렇게 계산할 때가 있는데요. 먼저 자산 기준으로 계산을 할 때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기업 가치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들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은행 대출 4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재산 하나도 없고 집만 있어. 그럼 너 재산이 얼마 있니? 그럼 뭐라 그래요? 10억이라 그래요? 그럼 약간 거짓말 아닌가요? 대출 꼈잖아. 대출은 갚아야 되잖아. 4억을 갚아야 되죠? 그럼 너 재산 얼마 했을 때 6억이야.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자산. 집은 자산이에요. 은행 부채는 은행에서 빌린 건 부채예요. 자산, 집값 10억에서 은행에서 빌린 4억을 뺀
나머지가 바로 순자산 6억입니다. 그러면 기업 가치도 똑같이 계산한다고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기업 가치야.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자산 기준으로 기업 가치를 구하는 건 되게 오래된 기법이고요. 수익 가치로서 기업을 분석하고 기업 가치를 분석하는 게 어찌 보면 요즘의 분석 내용들입니다. 그 이유는 기업은 결국은 수익을 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떡볶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어디 인수를 받으려고 갔어. 그러면 가서 뭘 물어봐요? 아, 이 떡볶이집 기계값하고 그릇값하고 이게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나요? 떡볶이 장사가 잘 돼요. 매출이 한 달에 얼마고 이익이 얼마 남아요. 왜? 우리가 떡볶이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건 한 달에 얼마씩 벌고 1년에 얼마를 벌어서 매년 궁극적으로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예요. 기업의 존재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 평가할 땐 미래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땡긴 바로 그 값이 기업의 가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산 가치로 기업을 평가할 때 중요한 재무제표는 뭐가 되겠어요? 바로 재무상태표. 수익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할 때 중요한 재무제표는 뭐겠어요? 바로 손익계산서가 됩니다. 이거 잘 구분하시고요. 이 사항은 회계의 기본인데요. 이 회계의 기본 복식부기의 원리, 처음에 거래가 발생하고 분계를 하고 분계장으로 가서 계정별 원장으로 갔다가 그 계정별 원장의 잔액이 재무제표로 들어가야 돼. 이것은 사실은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거는 뭐 적어도 회계 원리 정도는 보신 분들이나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굳이 제가 주식 투자자들을 위한 책에 이걸 넣었던 이유는 제가 캐나다에서 한 2년 살았었는데요. 그때 이제 원서로 서점에서 주식 투자자를 위한 책들을 원서로 좀 많이 봤었는데 한 기업이 설립을 하고 영업을 시작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상장하는 그 기업의 사이클을 책 한 권에 담은 책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책 한 권의 내용이 이런 분계와 재무제표 작성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래 이게 주입식 교육과 아닌 거의 차이구나. 우리 뭐 주식 투자자들은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이고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이 쓰여 있고 뭐 이런 계정별 잔액만 공부를 하지만 사실은 그 계정별 잔액이 어떻게 나왔니? 거래가 발생하고 분계를 하고 분계장으로 들어가서 계정별 원장으로 들어가서 원장의 잔액이 재무제표에 들어간다는 이 흐름을 모른다면 사실은 정확한 이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2장의 회계의 기본을 넣었는데요.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한번 보시고요. 회계의 기본에 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회계 원칙이 있어요. 회계 원칙 첫 번째가 바로 발생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발생주의에 의해서 작성을 해. 발생주의가 뭐냐면 발생했을 때 그 거래를 인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럼 물건을 팔았다는 행위가 발생했잖아요. 그 물건을 팔았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팔았는데 외상으로 팔았어. 외상으로 팔았을 때 수익을 인식해도 되나? 근데 회계에서는 인식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자산이 원래 현금을 받았으면 현금이란 자산이 늘고 매출이란 이익이 생기는 건데 수익이 생기는 건데 외상으로 팔았을 땐 현금은 못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생기고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아직 돈은 못 받았지만 발생주의에 의하면 수익이 발생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흑자도산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흑자도산이라는 말은 흑자인데 회사가 망하는 거야. 아니 기업의 목적이 이익을 내는 거고 이익을 낸 회사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나요? 흑자를 낸 회사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죠? 외상값을 못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회계적으로 흑자가 났다라는 건 돈을 받았다고 해서 흑자가 아니고 매출을 했을 때 흑자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외상 매출금을 못 받은 거예요. 그것도 뭐 한두 푼이 아니고 뭐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못 받으면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발생주의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발생주의에 대비되는 현금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무제표가 바로 현금 흐름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반대로 비교하자면 현금 흐름표는 현금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무제표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연결재무제표가 있고 개별재무제표가 있는데요. 개별 재무제표는 나 하나, 기업 하나. 연결재무제표는 종속회사랑 지배사가 합쳐져서 하나의 재무제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회계 기준상 적정 기본 재무제표는 바로 연결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의견이라는 게 있는데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적정 의견을 받아요. 그리고 몇몇 회사들은 야, 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적정 의견 줄게. 그게 바로 한정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회사들은 야, 이거 적정하지 않아. 부적정 의견. 또는 야, 의견을 낼 수도 없어. 이거 재무제표를 이따위로 말 같지도 않게 만들었어. 의견 거절. 그래서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 거절을 받으면 거의 뭐 상장 폐지가 될 확률이 아주 높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적정 의견을 받는지 꼭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재무제표, 배워야 할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뭐라 그랬죠? 바로 자산, 부채, 자본 계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거기서 유동과 비유동은 단기에 해당하느냐 장기에 해당하느냐의 차이예요. 자산은 자금의 운용에 대한 얘기예요. 자산, 현금은 아직 운용하지 않은 거죠. 현금으로 컴퓨터를 사면 운용을 했죠. 현금으로 컴퓨터를 샀어요. 운용. 그래서 자금의 운용에 대한 이야기가 자산이고요. 자금의 조달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부채와 자본입니다. 타인에 의해서 조달한 타인 자본이 바로 부채고요. 자기가 조달한 자기 자본이 바로 자본입니다. 먼저 유동자산의 대표적인 건 현금 예금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빨리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이 바로 현금 자산이죠. 그래서 유동자산의 대표적인 계정이 현금 계정이고요. 그래서 그 기업에 현금이 많다라는 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집에 금고에 10억씩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설로 떠나가는 피터 린치도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큰지, 특히 장기 부채하고 비교해서 큰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워렌 버핏은 장기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현금이 계속 증가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다.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이익이 나고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익에는 현금 안 받은 이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 증가분도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 워렌 버핏 형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고자산도 대표적인 유동자산인데요. 재고자산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재고자산이 팔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매출원가. 그럼 팔리면 매출원가니까 매출원가가 되면 매출에서 빼는 거니까 이익이 줄어들죠. 근데 남아있으면, 재고자산으로 남아있으면 매출원가에 포함이 안 되니까 이익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팔렸는데도 아직 우리 재고가 있어. 이게 이제 분식회계인데요. 팔렸는데도 매출원가에 집어넣지 않고 재고자산에 남아있다고 표시를 하면 매출원가는 과소계상, 이익은 과대계상, 재고자산 가대계상. 그래서 자산이 비용화됐을 때 비용화시키지 않으면 그 재무제표는 자산이 커지고 이익이 커집니다. 사실 그걸 의도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그걸 잡아낼 수는 없어요. 누가 잡아내야 되죠? 공인회계사가 잡아내야 됩니다.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재무제표를 보고 그거 잡아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도 좀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돼요? 매출에 비해서 재고자산이 너무 많은데? 아니, 매출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팔렸으니까 재고자산이 그렇게 안 늘어나야 되는데 재고자산이 너무 많아, 매출에 비해서. 그러면 매출원가를 안 집어넣고 재고자산으로 남겨놨을 확률도 있다는 뜻입니다. 비유동자산의 대표적인 계정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있어요. 유형자산은 공장, 기계설비 이런 것들이 유형자산이고요. 무형자산은 개발비, 영업권 이런 건데요. 이런 것들이 단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치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무형자산입니다. 비용화 시키지 않고 자산화 시켰지만 실체가 없어. 무형, 실체가 없는 자산이야. 거의 언제든지 전액 비용화가 될 수 있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나 기술주들의 재무제표를 봤을 때 무형자산이 크다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무형자산은 결국은 다 비용화 될 것이다. 자산이 아니야. 비용화돼야 되는데 자산을 시킨 거 방금 전에 뭐 설명했죠? 재고자산 설명했잖아요. 매출원가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재고자산으로 남겼어? 그럼 비용을 줄였고 이익을 크게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비용화될 비용을
무형자산화 시키면 비용이 줄어들고 이익이 과대계상되고 무형자산이 과대계상돼요. 그래서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돼서 매출원가가 줄어들었는지 또는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해서 단기 비용이 줄어들었는지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부채는 유동부채는 빨리 갚아야 되는 돈, 반대로 비유동부채는 좀 천천히 갚아도 되는 회사채 또는 은행에서 빌린 장기차입금 이런 게 있습니다. 자본계정에는 자본금이 있고 자본잉여금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는데요. 자본금은 우리가 회사 설립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보통 설립을 하면 한 주당 얼마인지 그리고 발행하는 주식이 몇 주인지. 저 같은 경우에 최근에도 5천만 원짜리 법인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은 5천 원짜리 액면가의 주식을 10,000주를 발행하면 5천만 원짜리 법인을 하나 발행하는 꼴이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던 5천만 원이 바로 자본금이에요. 액면가가 5천 원인데 10,000주 발행했다? 자본금 5천만 원. 그런데 제가 5천만 원짜리 회사를 만들어서 2년 동안 너무 잘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증자를 할 때 주변 사람들한테 야, 나는 2년 전에 5천 원에 자본금을 넣었지만 회사가 너무 좋아졌어. 너네는 5만 원에 넣어. 근데 액면가는 5천 원이야. 그럼 5만 원에 넣는 그 돈 중에 5천 원은 자본금이고 4만 5천 원은 바로 자본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잉여금이 많은 회사들은 주식 장사를 잘했다. 주식을 비싸게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본잉여금 말고 이익잉여금 있다 그랬죠? 이익잉여금은 뭐라 그랬죠? 이익이, 단기순이익이 누적된 자본 계정이에요. 그러면 자본잉여금이 많으면 주식 장사 잘했다 그랬잖아요. 이익잉여금이 많으면 뭘 잘한 거죠? 장사를 잘한 거예요. 실제 사업을 잘한 겁니다. 어느 회사가 좋아요? 이익잉여금이 많은 회사가 좋은 거죠. 배당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많은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퀴즈는 방금 전에 말한 용어로 퀴즈를 내겠습니다. 불과 한 1분 전에 말한 것 같은데요.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그리고 이것으로 자본 계정은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자본잉여금은 액면가 이상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 대표적인 자본잉여금. 그리고 바로 이것 무슨 잉여금 이게 많으면 배당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무상증자도 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한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8번째 퀴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마지막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